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제 유배인데요. 이 사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원래 원칙 그대로의 유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사실은 빨갛게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출발을 하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누가 갈까요? 유배는 사대부들이 갑니다. 관료들이 갑니다. 어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이랑 절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나요? 자,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도 특정인들이 표적이 되죠. 검찰에 끌려갑니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배형을 받는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높으신 사대부들이에요. 그럼 이들을 유배를 보낼 때 장 혹은 태를 진짜 했을까?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때렸다 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비가 대신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절반은 다 노비 출신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밖에 계시는 PD님까지 해서 4분이 있는데 이 중에 통계적으로 2명은 노비였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노비가 대신 맞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 그럼 유배형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 원래는 유배는 2000에서 3000리를 가야 돼요. 어디 기준? 고향 기준. 내가 살고 있는 땅, 집 기준 2000에서 3000리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끝에서 끝까지 다 해봐야 조선은 3000리 금수강산 진짜 길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리가 잘 안 나와요. 대명률에는 분명히 3000리를 가라고 돼 있는데 조선은 그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채울까요? 처음에는 그러기도 합니다. 집이 서울이에요. 3000리 형이 떨어졌어요. 유형이. 아무리 끝으로 가봐야 1000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돕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쪽으로 와서 정착.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요. 서울 사는 놈은 충청도, 경기도를 제외하고 어디? 도서지역. 아니면 좀 멀리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섬. 여기 이제 섬들 많거든요. 뭐 이런 데로 보내는 걸로 규정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도서지역으로 그냥 빼는 걸로 바꿔나가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멀고 험하지만 이 북쪽 지역으로는 유배를 잘 안 가요. 가기는 갑니다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안 갑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찔까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배 받았어요. 유배형. 함흥이다. 너는 함흥청진으로 가. 아, 너무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죠. 나는 지금 정치적 희생양이야. 사람들한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야, 한양 상황 브리핑 해봐. 아, 저희 쪽에서 뭔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몇 년 보냐 이거? 한 10년. 야, 임금 건강하냐? 건강합니다. 나는 그럼 재기가 힘들겠네.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가자. 땅을 넘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조선의 관료였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진족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정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북쪽으로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의 이때 당시의 유배지들은 거의 지금의 유명 관광지예요. 지금 관광지의 기준이 뭡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저기 도서지역 섬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로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관광 갔었던 데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유명 관광지들은 다 이때 열악한 유배지였다. 그러니까 유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느냐? 일단 두드려 맞고 출발하지만 당시에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유배는요 기본적으로 자비입니다. 자비 부담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그 드라마 사극을 보면 유배 딱 갈 때 칼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창살 이렇게 꽂혀 있는 데에서 누군가가 끌고 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때려요. 두드러 패고 일단 두드러 패고 이 사람을 압송하는 담당 사람을 한 명 줘요. 그 사람이랑 유배 가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들 것까지 식비, 숙비 다 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배를 간다는 건 돈이 드는 행위입니다. 돈 없으면 못 갑니다. 보통은 유배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인만 가느냐, 양반들만 가느냐? 아니에요. 일반 상민들 중에서도 잘못하면 유배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때 그냥 농민이에요. 소작농님이 소작농. 그런데 내가 잘못은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웠잖아요. 고문이 합법이라고. 고문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놈이 됐어. 유배를 갑니다. 와이프한테 야, 나 유배 가야 되니까 돈 좀 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서울 살고 있었던 상민인데 저기 밑에 거제도를 가래. 말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민들은 양반이랑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맞고 출발해요.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유배지까지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사실 그냥 이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근데 양반들은 다르죠. 두드려 맞지도 않았어요. 사대부들은, 관료들은 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기분은 나빠.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니까. 나이가 관직이 어느 정도 직급이었는지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급도 달라요. 기분이 나빠. 나 재수 코 꼈네 이거. 이거 짜증나네. 야, 말 하나 갖고 와라. 뒤에 노비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노비들도 따라가고 옆에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뭐 예를 들면 당상관 이상이었어. 한 종 2품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인이야. 딱 봐도 임금이 잠깐 노론 애들이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누구 하나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이 친구를 불러요. 이 친구가 뭐 박상덕 씨라고 해봅시다. 박상덕 씨. 상덕아, 야, 네가 한번 고생해야겠다. 야, 지금 여기서 내가 뭐 5품 6품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쟤네들 조용히 하겠냐? 네가 그래도 차관급 정도는 되니까 갔다 와라. 형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야, 금방 해줄 테니까 잠깐 조용히 하고 갔다 와. 알겠습니다. 박상덕 씨 다 알아요. 이거 끌고 가는 사람도 알고요. 모두가 압니다. 잠깐 갔다 올 거라는 거. 그럼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했겠죠 또. 좀 가까운 데 배정해 주세요. 진짜 굳이 막 어디까지 보내시려고요. 야, 인마 형평성은 맞춰야지. 강진까지만 갔다 와. 만약 강진으로 가요. 그러면 수많은 고을고을에 들려야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노비들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부터 강진까지 내려가다 보면 천안에도 들리고 공주에도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도 들리고 광주에도 들리고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릴 때마다 그 지역 고을의 사또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상덕이 형님 오셨는가요?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 술 먹이고 엄청 잘해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쩌다가 오셨대요. 몰라 임마. 지금 잠깐 갔다 오라는데 나 몇 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왜냐? 기본적으로 유배형은요 원칙적으로는 종신형입니다. 근데 실제 종신형이 있었던 경우는 1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올라오는데 그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예요. 내려가다가. 왜냐? 이 사람이 다시 한양으로 갈 게 너무나 뻔한데 다시 올라가서 어떤 관직을 맡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크게 홍군형 났었던 사람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주 고을의 사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술 한잔 따라주면서 상덕이 형, 형님 저 전주에서만 지금 3년째입니다. 나 이 총구석 나 못 있겠어. 나도 한약물 먹고 싶어요.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접받으면서 기다려 엄마 나도 일단 강진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갔다가 올라가면 나 힘들었을 때 술 한잔 따라줬던 사람들 생각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게 유배 가는 과정이에요. 유배지에서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시 돌아갈 놈, 여기에 눌러 앉을 놈, 대우가 달라집니다. 다시 돌아갈 놈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누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 원래는 유배지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상덕씨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런데 만배라는 친구한테 만배야, 네가 저기 상덕씨 책임져, 유배 오는 동안 책임져 줘야 돼 라고 하면 이 만배씨가 집 한 칸 내주고 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상덕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도 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만배씨는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합니까? 역을 제해줍니다. 세금이랑 역을 제해줘요.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만배가 봤을 때, 이 김만배씨가 봤을 때 상덕씨가 딱 봐도 잠깐이 딱 갈 친구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 친구란 말이죠. 그럼 만배씨 입장에서 상덕씨한테 홀대하겠습니까? 엄청 잘해주겠죠. 엄청 잘해줍니다. 그런데 만배가 봤을 때 이 상덕이가 진짜 그냥 종이품이고 나발이고 딱 봐도 여기에 눌러 앉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대하는 겁니다. 보리밥에 소금 찍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배지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너무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사람과 눌러 앉을 사람을 대우하는 것도 달랐지만 이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 딱 봐도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죠. 첫 번째,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공식적이고 원칙적으로는 가족들 데리고 와도 돼요. 돈이 있으면 여기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배는 기분이 나빠요. 일단 내가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은 나쁜데, 아무튼 뭐 돈 있으면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야, 나 어차피 다시 돌아가긴 글렀다 라고 마음 먹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그 무역업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노비들 데리고 와가지고 장사해요.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옆에 땅 삽니다. 땅 사가지고 여기 농사 짓고요. 농사 지은 걸로 돈 번 걸로 또 무역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어차피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한탄을 해.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정치적 희생양이지만 이 사람은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하지만 워낙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대부야. 이 사람 성리학자로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어. 그래서 덕망이 높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안타깝게 유배는 와 있지만 참 원래는 이렇게 나쁜 짓 저질러서 온 사람도 아니고 참 억울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학교를 합니다. 서당을 열어요. 서당을 열어서 애들 가르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유배 온 사람이래 막 수근수근 하지만, 야, 저 사람 나빠서 유배 온 사람 아니라 저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한대. 김충환 씨 3대째 과거급제를 못하고 있어. 1차 통과도 안 됐어. 돈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정약용이 왔대요. 김충환 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약용 씨를 찾아갑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정 선생님, 여기 재원이라고 제 아들놈입니다. 인사 안 해 이 새끼야? 저를 한번 딱 받고 저희 애가 부족하여 지금 과거만 4수째입니다. 뭐 과거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약용이 그래?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렇게까지 또 바보 같은 애는 아닌 거죠. 뭐 그래 들어와. 그러면 공부 한번 나랑 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충환 씨 근처에 있었던 다른 분들도 야 거기 재원이 가서 공부한다던데, 야 너도 가라.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당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산에 정약용이 왔어요. 만약 정약용이 실제로 유배 생활 엄청 길게 하거든요. 정약용이 했었던 데가 강진이에요. 마산으로 만약에 왔어요. 야 거기 재원이 가서 공부한다던데, 야 너도 가라.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서당인 거예요. 근데 정약용 입장에서 어차피 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고 공부 가르쳐 주잖니. 나는 책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세미나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목민신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하는 거. 그게 유배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배 생활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엄격한 유배 생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역 혹은 반정을 통해서 폐위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정권을 장악해갖고 쫓겨난 다음에 연루돼 있었던 뭐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배 자체가 정치행위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도 치욕적으로 보여지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위리안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유배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나무를 막 둘러싸요. 그리고 이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유배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아예 못 나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극단적으로 이 땅굴 파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걸리죠. 당연히 걸리죠. 두더지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유배 생활도 존재했을 정도로 이 유배지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개인의 조건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서로 상이할 수 있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배를 갔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가 복직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부터 가장 대표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었던 유배 생활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을 더 혹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